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이여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저희 수요일 코너 FK리 티키타카 이완배 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말하려다가 안 한 건데 오늘은 해야겠습니다. 옷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저희 딸이 골라준 건데요. 예. 이거 갑자기. 이런.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기억을 잘못하셔서 그런데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색깔만 다른 거. 그거를 정준이의 논에 나온다고 해서 아하. 우리 딸이 제발 추리하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예. 물론 제 돈으로 골라준 게 3개고 예. 그 3개를 여기 다 입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예. 그걸 비난하시면 저하고는 전쟁입니다. 혹시 뭐 1+2 아니에요? 2+1 뭐 이런 거? 한 벌당 한 3만 원, 4만 원씩 하는 걸 우리 딸이 정성껏 골라준 아이고, 거였고요. 예. 제가 사실 옷 입는 데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스웨터 한 벌을 너무 오랫동안 어디 외부 활동 나갈 때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혹시 피부냐고. 피부 아니라고. 예. 근데 혹시 좀 불편하셔도 제가 옷 입는 데 관심이 아니, 없어서. 불편한 건 전혀 아니고요. 뭐 네. 따님이 골라주셨다는데 무조건 좋죠. 네. 예. 그리고 저기 지금 입고 있으신 옷도 2주 전인가 나왔던 옷이에요. 예. 뭐 지금 그 얘기 더 할 거예요? 그만. 아니 스타일이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의 색깔만 다른 걸 보고선 네. 아 이분이 스티브 잡스 귀신이 쓰였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냥 아니었군요. 우리 딸이 골라준 옷. 예, 예. 그나마 이거 우리 딸이 안 골라줬으면 계속 똑같은 옷 입고 나왔을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마이크를 달아주시는데 힘들어하시더라고. 아, 이 옷이요? 예, 예. 네, 그럼 다음부터는 다른 색 옷으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네. 그 디저트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단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의외네요. 예, 보통 이 나이에 남자들은 단 거 잘 안 먹잖아요. 어떤 이상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데 단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집에 제로 칼로리 스위트너를 이만큼 쌓아놓고 제로 콜라를 이만큼 쌓아놓고 설탕 대신 그걸 먹고 있어요. 네, 단 걸 워낙 좋아하는데 그 단 거를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로 쪽으로 네. 하시는군요. 하루에 제로 콜라는 한 2리터 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다 밝힐 수는 없는데 이완배 작가님을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다시 재회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중간중간 이제 말하다 보면 왜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살아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술 좋아하고 예. 네, 담배도 피우고 예. 밤에 잠도 잘 못 예, 자고. 밤에 뭐 거의 밤새고 네. 예. 그래서 아니 이분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였구나. 이때 만나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못 만날 뻔했다. 조만간 제가 뒤지길 바라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설탕은 아닌. 그럼 디저트 달달한 걸 되게 좋아하시면 음료는 그래도 뭐 이런 대체당이 있지만 네. 디저트는 대체당으로 선택하기에는 너무 그러면 좀 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저트를 집에 안 갖다 놓죠. 있으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바, 바밤바, 어허. 비비빅 이런 올드한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예. 10개 사놓으면 한 번에 다 까먹습니다. 네, 누가바, 바밤바, 비비빅. 네. 예. 다 좋아합니다, 저는. 네. 예. 사놓으면 안 됩니다. 예, 평상시에 물론 먹진 않는데 네. 예, 되게 그 아련한 맛이랄까? 그렇죠. 네, 그게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아만다인데 아만다는 아만다. 안 팔아서 아만다는 거의 안 팔죠. 네. 예. 그리고 아만다의 특징이 그 겉에가 이제 약간 아이시하지만 안에 이제 그 팥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만다가 파는 데들 중에 이게 이게 제대로 된 아만다보다는 너무 오래 남아 있어서 맞아요. 성에가 엄청 예, 낀 그런 예, 아만다. 예. 주로 이런 것들. 이게 만약에 얼린 음식이 아니었으면 상했을 것 같은 외부에 그렇죠. 예. 하얀 게 이렇게 예, 또 거의 무슨 드러나고. 둘리 엄마랑 같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거. 예,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있으면 다 사 먹죠. 어허, 예. 그러면 그런 종류의 고전적인 그런 디저트 종류 말고 신식의 서양식이나 뭐 하여튼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것들을 왜 수입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카롱 열풍 막 불기도 했었고 혹시 그런 것도 좋아하십니까? 마카롱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과하고.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전통 음식 네, 중에서 팥 좋아하고요. 어허. 팥은 당연히 단팥.
예, 예. 종류 좋아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커피는 달아야 되고요. 봉지 커피여야 하고요. 단 거 굉장히 좋아. 그렇군요. 단 거를 많이 안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원래 이렇게 막 푸짐하게 살이 찌시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러면 보통 뭐 살찌신 남성분들도 단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훨씬 떨어져서 단 거 별로 안 먹겠거니 원래 이 나이 때 남성들이 다 단 거 잘 안 먹을 뿐더러 디저트를 즐길 정도의 어떤 세심한 게 있진 않은 거 보이고 예 이래서 디저트를 즐길 세심한 감성은 없는데 단 거 자체를 워낙 좋아해요. 그러면 커피나 이런 것도 막 믹스 당연히, 커피 이런 예, 걸로 봉지 커피. 음흠. 브랜드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예.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같이 학교 다녔을 때 그 왜 보면은 자판기 중에서도 100원짜리 100원짜리 그 중에 유난히 맛있는 자판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설탕 많이 들어가. 제가 어이구 김지연님께서 할배요 깐돌이 아시냐고. 깐돌이 뭐죠? 깐돌이 들어봤는데 깐돌이와 깐돌이 50원짜리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보리차님과 흑표보님이. 예, 깐돌이는 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뭐 이런 건 이제 그런 이제 군것질거리 저런 거는 뭐랄까 불량식품 혹시 이런 종류 아닌가? 뭐 예. 왜 네가 뭔데 저걸 불량식품이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얼마나 아니 옛날에 흔히 불리는 게 애들끼리 먹으면서도 불량식품이라고 불렀어요. 깐돌이가요? 그러니까 왜 그 아닐걸요?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네. 보면은 그 아폴론이 뭐 빨대 아폴로는 약간 불량식품. 아폴로는 네가 뭔데 불량식품이라고 불려요.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들끼리는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면서 먹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량하다기보다는 어른들이 아마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오늘 주제가 단 거냐고. 예. 데인저러스하게 단 겁니다. 예. 덕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제가 첫 번째 가져온 제 순서에서의 이야기를 요걸로 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에 그걸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디저트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제가 들고 온 게, 이제 이완배 작가의 페이스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요즘에 핫한 네, 그런 아이템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현상은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열풍들이나 이런 거. 두쫑쿠, 두바이 쫀득 쿠키. 그러고선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초코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예. 아이고 저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저희 논 제작비 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이거 하나가 우리 이한배 작가 출연료예요. 엄청 비쌉니다. 예. 이거를 저희 메인 작가님께서 애들을 풀어가지고 네. 예. 이거를 구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황금보다도 귀하다는 두쫑쿠입니다. 두쫑쿠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습니다. 어쩌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 얘기를 나눌 때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던지시고 첫 번째 1번 질문이 두쫑쿠 먹어봤느냐? 그래서 제가 네 했더니 왜 이렇게 다들 놀라시나요? 다들 안 먹었는데 혼자 먹었다니까. 아니 두쫑쿠 저는 물론 먹어보긴 했습니다. 예, 두쫑쿠를 안 먹게 생긴 얼굴이었습니까 제가? 예. 그 집에 딸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잠자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나서 딸은 밤에 잠을 자고 저는 밤에 일을 하는데 갑자기 단계 확 땡겨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겁니다. 네. 누가 봐도 이건 초콜릿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집어서 먹었습니다. 아하. 가장 먹고 났더니 아이고. 다음날에 제가 자고 있는데 딸이 방문을 팍 치고 들어와서 야, 이 나쁜 XX야. 너 혹시 내 두쫑쿠 먹었니? 그래서 뭐 그걸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 네가 처먹어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 있어요. 그때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 먹으라고 사온 게 아니었구나. 전혀 아니었죠. 예. 저는 텔레그램 안에서는 그 딸내미가 그래도 먹어보라고 사왔나 보다 이렇게 아니죠. 생각했더니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제작진 분들이 저한테 이 휴지를 주시면서 예. 이걸 꼭 먹방을 해야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한테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주제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요게 5개가 나온다고 했더니 한 입도 대지 말고 고스란히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먹방을 못하고 이거 그대로 덮고 그분께 갚아야 됩니다. 예. 저는 제가 우리 그 뉴스공장에 PPL 1억짜리 들어오면 먹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어서 PPL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그
답을 텔레그램에 하신 거 보고 그건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정준희 교수님이 평생을 소신과 원칙을 지키고 사셨던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청년 시절부터 봤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게 이제 PPL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근데 먹방을 해주세요라는 제작진 분들의 요청에 교수님께서 1억짜리 이하 PPL은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들 웃으셨는데 저는 되게 쇼크를 받았어요. 예, 예. 1억을 넘으면 하십니까? 예? 1억이 넘어가면 하십니까? 올 리가 없으니까 한 말이죠. 이게 저는 소신과 원칙의 문제냐. 과연 정준희 교수님을 꼬시는데 저쪽 편에서 충분한 액수를 제시하시지 않은 문제냐. 이게 예.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저는 진짜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거고, 그래도 왠지 감동적이잖아요. 1억이면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느낌처럼 드니까.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진짜로 근데, 만약에 1억짜리로 PPL이 들어온다. 그게 X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그 제작진 훌륭하게 그동안 일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막 해외여행 보내주자. 이런 거 할 때 돈이 필요한데 광고가 그 정도 들어온다. 그럼 전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마무리하면 제가 곤란해요. 내가 너를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타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짜증나기 시작하네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이게 잘 고이해서 싸가지고 가세요. 네, 저는 근데 이게 포장. 왜냐하면 드셔보셨다니까. 네.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쫀득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그라들더니 이걸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른바 두바이산이 아니야. 아니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변형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쫀득한 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식감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사다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걸 유행 쫓아가서 먹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먹어봤는데 독특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삭함과 쫀득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어가지고 이거는 당분간 인기는 끌겠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갖춰져 있어서. 근데 이게 또 매번마다 맛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걸 다 먹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드실 때는 어떤 그 감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두쫑쿠라고 알고 먹었으면 제가 굉장히 성의 있게 먹었을 텐데 이게 무슨 맛일까? 그냥 저는 집안에 흔히 있는 초콜릿인 줄 알고 그냥 하나를 다 먹었고 예. 다음 날에 우리 딸이 이 20몇 년 동안 키우는 이 긴 기간 동안 유일하게 저한테 사리를 가진 표정으로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두쫑쿠인지 알았고 예. 그래서 맛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쫀득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그냥 먹을만 했었다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삭한 맛은 기억 안 나요? 뭔가 좀 씹혔던 맛 그런 게 있기는 했었던 이게 이제 네.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에다가 약간의 그 마시멜로에다가 네. 쫀득함 들려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약간 소면 비슷하게 생긴 네. 프랑스식 바삭한 그 면, 튀김면 같은 거, 카다이프. 예.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약간 독특한 식감이잖아요. 이게 기본이긴 한데 피스타치오 함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카다이프의 질에 따라서 맛이 꽤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독특한 식감을 잘 만들긴 했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근데 맛있다기보다는 식감 쪽이 훨씬 가까웠습니다. 네.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예. 근데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 비싼 게 또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원재료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게 대부분 또 수입해야 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만들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은 원래도 높은데 더 올라가는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야 비싼 거 못하러 그렇게 사 먹냐 줄 서니까 왜 먹냐라고 전 얘기하고 싶진 않고 저라면 안 하겠지만 이걸 먹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주변에서 이런 것들 이제 따님 말고 네. 되게 두쫑쿠를 막 어떻게든 사서 먹으려고 해보는 네. 이런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야 그런 거 왜 사 먹냐라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뭔가 있습니까 주변에? 제가 우리 딸 외에 주변이라고 만나는 사람이 너무 없는데 있겠습니까? 주변에 누구를 만나야 제가 알죠. 집에서 안 나오는데. 그렇군요. 네. 예, 주변이 없군요. 네. 예, 주변의 반응을 볼 만한 주변이 없군요. 예. 그러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혹시? 아니 관심은 있는데 제가 이제 워낙 진짜 은둔형 외톨이라서 우리 하모니 입주민들 사이에 두쫑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네 주말마다 금요일마다 뵙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하모니 짱이 그 이완배 작가라서 안 하시는 걸까? 아니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서 안 하시는 걸까? 저를 좀 배려해 주신 거 아닐까요?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불쌍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회적 열풍이 있다고는 느끼고 계세요? 네. 음. 요즘 뭐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음. 우리 딸이 잘 항상 생중계 해줍니다. 음. 구하기 진짜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 따님은 그 전에 요 비슷한 어떤 열풍이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비슷한 방도로 보였나요? 굉장히 어. 예, 관심이 많죠. 음. 그런데 두쫑쿠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열렬하진 않고 음. 아마 다른 사람들이 갖는 관심 정도는 늘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그 플렉스하기에 좋은 음식이라면서요. 플렉스, 예, 자랑하기에. 예, 네. 자랑하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 딸이 요즘은 데이트할 때 이거 10개 사주면 웬만한 가방 사주는 것보다도 폼난다는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 에이리아 그레이님이 쫀득 모래맛 나는 시리얼 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많이 아는 척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래맛이라고 그러면 모래 씹는 맛 그럼 별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사실 이렇게 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감이 좀 있어서 모래와 시리얼 사이에 뭔가 식감은 맞긴 한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희소의 가치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 두쫑쿠를 관심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유행하는 음식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유행에까지 이르게 된, 그래서 이렇게 값도 높게 쳐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구성하는 경제학적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당연히 자본주의적인 소비자 착취 구조. 네. 전 너무나 100% 확신합니다. 누가 착취하는 건데요? 지금은 플랫폼이 착취하는 것 같고요. 플랫폼이. 예, 과거는 기업들이 착취를 해서, 뭐 플랫폼도 기업이지만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제가 양복을 집에 안 놔두는 이유가 버튼이 몇 개여야지 요즘에 유행인지 따라가는 게 귀찮아서. 어떨 때는 2버튼이 유행했다가 어떨 때는 3버튼이 유행을 했다가, 옷도 오버핏이 유행했다가 슬림핏이 유행했다가 또 오버핏이 유행했다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장사하려고 그런 유행을 일부러 기업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거죠. 훨씬 더 길게 입을 수 있고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자본이 유행을 바꿔가면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유행을 일부러 만들었다면, 요즘은 유행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유행을 발견한 기업들이, 자본이 이걸 장사에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 유행을 만들어내는 건 플랫폼의 푸시인 것 같다는. 그게 유행이 계속 바뀌어야 조회수도 많아지고 문화도 선도할 수 있고 플랫폼의 영향력도 강화되고요. 먹는 것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는 걸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낸 유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플랫폼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그 경제학에서 얼정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인 거고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유행이 한순간 확 일어났다가 그 유행이 없어졌던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유행의 플랫폼을 통해서 또 밀고 오는 이 과정들을 보면, 이 과정이 돈벌이와 관련이 안 돼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걸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의 상당 부분은 제가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는데, 약간 중간중간 이가 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착취를 누가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거를 물론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인간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라고 표현한 건 일종의 메커니즘을 사실은 얘기한 것에 가까운데, 이 플랫폼이 예를 들면 뭐 X냐, 페이스북이냐,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냐, 또는 인스타그램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물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의 이제 자연발생적인 것처럼 보이고라고 이제 표현을 쓰셨을 때, 알고 보면 그러나 조종하고 있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잖아요. 네,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면들, 인위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훨씬 더 주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와 계획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처럼 뭐 양복이나 구두 같은 것들을 유행을 바꾸는 건 패션 업체들이
설계하고 계획한 면이 있죠. 근데 지금 유행이 짧아지고 유행이 바뀌는 걸 누가 거대한 아이디어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막 설계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대 자본주의가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강요를 해서 돈을 착취해가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몇 명의 소수 그룹들이 모여서 짜고 구조를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소비를 확장하는 것이 이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 플랫폼에게도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되고 그걸 조장하도록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설정을 하고 그걸 말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고 하다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아주 핀셋으로 찍어서 하는 의미보다는 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소비를 강조하는 소비 주기를 조금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플랫폼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과소비를 하게 되고 착취당하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취라는 말이 되게 무거운 말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왜 이걸 착취라고 불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건 일단 접어두고 과소비 정도의 약간 완화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마치 이거를 소비해야만 할 것처럼 절박하거나 되게 필요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 개개인 활동들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착취라는 단어가 되게 국지적이고 좁은 단어니까 어떤 새끼가 나를 착취해 이제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평범하고 펑퍼짐하고 부드럽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오만 광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광고들을 눈만 이렇게 돌아도 지하철부터 시작을 해서 유튜브를 틀면 계속 광고가 나고 그 광고를 트는 그 기업이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착취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눈을 어디에 돌려도 귀에 이어폰을 무엇을 꽂아도 우리는 항상 이거 사드세요, 이거 입으세요, 이거 사용해 보세요 라는 끊임없는 광고에 노출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전체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큰 틀이기도 하고요.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해요. 내가 이 광고를 보고 그 광고 제품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와 유사한 패션이나 음식이나 소비 문화나 이런 광고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사보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 자본이 세계 금융 자본을 다 이끌면서 음모론적으로 세계를 이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그냥 이 플랫폼에 참가를 해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강요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통해서 착취를 당하게끔 하는 구조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대변되는 플랫폼 시대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요. 네, 자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예를 들면 과소비 내지 불필요한 소비, 이게 강요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발성의 외피를 당연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어도 약간은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야, 너 이런 것도 안 먹어냐, 너는 촌놈이야라든가 이런 문화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굳이 디저트 정도 좋아하면 내가 이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먹을 만한 사람에게 그걸 두세 번을 더 늘리게 만드는 식으로 희소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억지로 창조해내는 그런 광고 산업의 역할이나 플랫폼의 이런 검색 노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바보냐? 내가 불필요한데 내가 굳이 50원 버는 사람이 5만 원짜리 먹는 식의 소비하겠어? 내가 더 소비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재미도 있잖아. 이거 한 번쯤 먹어보는 것도 맛이 있지 뭐. 뭐 이렇게 시리어스해? 네. 라고 질문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드셔보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인류는 뭐든지 사라는 강요에 완전히 뒤덮여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내심은 연료와 같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인내심을 갑자기 늘리라고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한 번에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24시간 내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달아요, 이거 싸요, 이거 입어보세요 이런 광고를 계속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나의 이성이 자연스럽게 고갈이 됩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밤 12시에 식욕이 폭발하는 건 낮 동안 이걸 내내 참느라고 내 인내심이라는 연료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도 인내심이 고갈되면, 광고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언젠가는 해보고 싶게 돼요. 그걸 사후적으로 설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내가 드존쿠를 사 먹었는데 이완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딸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시민분들께도 똑같이 권하는데, 해보십시오.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계속 해보라는 제안들이 들어올 거고, 무슨 포털만 키면 드쫑크 열풍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고, 뭔가 이걸 내가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안 먹는 것이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지키고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인내심은 결국 고갈되기 마련이라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즐겁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렇게 유행을 자주 바꾸고 옷 같은 게 특히 그렇죠.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이 비싸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자주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번에 새 옷 신상 나왔으니까 유행이 바뀌었어요, 사세요라는 끊임없이 광고를 듣고 그러면 이제 옷을 바꾸시는 건데, 그 문제를 저는 개인의 문제로 치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패스트 패션 산업이 발달을 하고 유행의 주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소비를 강요하는 이 자본주의의 구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착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즐겁게 듣쫑고 먹으면서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집단지성을 모아보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 가져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진짜 비열한 게 이런 겁니다. 자꾸 모든 걸 개인한테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아니 그냥 드쫑프 하나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한 얘기를 잘못 오독해서 들으시면 그러실 수 있는데, 죄책감 가지라고 얘기해놓고 절대로 저는 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하지 말래. 진짜 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죄책감 문제로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의 비열한 방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이어트 같은 것도요. 먹어라, 이거 달아, 이거 싸, 이거 먹으면 완전히 자극적이고 뭐 정신 번쩍 들어 오만 광고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못 참고 밤이 되면 누가 봐 10개를 까먹는단 말입니다. 아까 별로 없다며 10개나 있어. 이게 제가 인내심이 고갈이 됐어요. 한 방에. 그래서 먹으라는 온갖 광고에 둘러싸여가지고 먹어서 사람이 과잉 칼로리를 섭취를 해서 비만이 된다거나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너무나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또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보세요. 이게 이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적 기준이에요 라는 걸 지들끼리 설정을 해버린 다음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저 몸매, 저 건강미를 갖추지 못한 건 네가 게을러서야. 네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네 의지력이 약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광고에 노출돼서 이걸 소비하는 나와 그걸 또 자책하면서 뭔가 되돌아가야 되는 나 사이에 이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내가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하나의 산업이 된 것처럼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 하는 거 다 즐겁게 해보시고요. 굳이 뭐 그 드쫑코 하나 먹는 게 무슨 죄책감을 느끼실 일입니까? 2개, 3개 드셔도 되는데, 단 이런 유행의 주기가 빨라진다는 것이 왜 이렇게 빨라지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고, 탕후루 열풍이 일었을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 열풍에 휩쓸려서 탕후루 가게를 내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한 힘을 보태주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굉장히 되게 뭐랄까 착취라든가 이런 식의 말들을 통해서 되게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야가 들어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 할 거 해보세요. 대신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거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혁명합시다. 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데려다 놔야지. 네. 그 다음 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설득해서 데려다 놓으신 건데. 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길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요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그 두총크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건 억지로 물론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약간 정당화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막 끼어들 정도로 갑자기 급하게 틈새 시장 들어와가지고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파레바게트 이런 데들이 갑자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정한 소비가 진작됨으로써 요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작은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먹거리나 약간의 경제적 활동의 가능성들을 여는 면들이 있으니 이른바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라고 좀 좋게 해석해 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면도 당연히 있고요. 위험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드쫑쿠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형 브랜드가 만든 쿠키가 아니니까 이걸 만드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더욱 자유롭게 사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대 자본이 이게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조장을 하지 않아도 제 경험상 발견 이후에 설계하고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굳이 나의 효용을 그 정도 높이는 게 아니라면 이게 하나에 뭐 8,000원 뭐 5,000원 하기도 하고 예. 10,000원 넘기도 하고 10,000원 넘기도 네. 하고요. 네. 근데 한두 번 정도는 남들이 다 해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감정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굳이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내가 이 가격을 내고 이걸 먹는데 그만큼 효용이 나한테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는 권리도 소비자들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게 대기업들이 거대 자본이 돈벌이 수단으로 캐치를 해서 확장하는 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 있기는 하죠. 그리고 그 뒷단에서가 이제 그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적 태도랄까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제 되게 명확하게 갈리는 면들이 있는데 하나는 애초에 시장이라는 게 그렇다.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때까지 남기고 그 시장이 자연스럽게 꺼지면 당연히 시장에서 패배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게 퇴출되는 이런 시장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신속하게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수요가 빠졌을 때 또한 그에 대한 대응이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이게 이제 시장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뭐 굳이 이게 누가 대놓고 조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위험한 산업들에 개미들 같이 쫙 다 달라붙었다가 결국은 유행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탕후루 하듯이 투자해가지고 결국 그 손해를 다 개인들이 떠안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데 사람들은 잔인하게 저 시류도 읽지 못하고 저 뛰어든 바보 같은 불나방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개인의 잘못된 선택, 바보 같은 선택의 책임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잔인하거나 이런 태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럼 다를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탕후루나 드쫑쿠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지면 퇴출되고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허니버터칩도 사람들이 안 먹으면 그 해태제가인가요? 제작 중단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중소상공인 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노동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기서 퇴출되면 죽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가 특히요. 모든 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걸어서 주가가 막 오르면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작전인 줄 몰랐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우리나라의 종목 한 2,000개 중에 1,500개 정도는 주포라고 불리는 작전 세력들이 다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작전 세력이 올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작전이 끝나고 나면 손해를 본 건 개미들이거든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 책임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를 공정하게 하도록 만들어 놔야죠. 아,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들이 빨리빨리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물결이 빨리빨리 들어오고 그래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과정을 정말로 공정이나 사회 안전망이나 인간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모든 건 드쫑크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탕후루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망한 지들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다 돌려버리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그걸 누가 할 건데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드쫑크 쿠키처럼 죽여버려도 된다는 발상이 우리의 경제의 지향점일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논쟁이나 또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긴 할 텐데 네. 그 안전망이라는 구체적으로 이른바 자영업 영역에서 또 어떻게 작동할 거냐 또는 아예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불안한 상태로 떨어뜨린 구조, 경제 구조의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짚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하고 저는 이게 문화현상으로 바라보면 한편으로 희소한 것들을 사람들이 참 특정 시점에 강렬히 원하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바뀌진 않는 것 같다. 다만 지금 바뀐 게 있다면 유행의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고 이른바 플랫폼들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이게 우리 눈에 안 띄었거나 소문으로 들리지 않았었다면 사실은 굳이 접하지 않아도 됐을. 그리고 접한다고 해도 사실 엄청난 미각적 어떤 만족감을 준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네. 그래서 사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다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괜찮은 거였다면 대부분 살아남았을 텐데 살아남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이제 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살아남아요. 예. 아까 이렇게 잠깐 이게 띄어진 것들도 있지만 라이프 주기 중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해서 꺼지지만 어떤 것들은 안정화가 돼가지고 일정한 산업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마카롱하고 소금빵, 최근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이제 많이 또 이렇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문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 일정 수가 이제 안정화도 일어나고 사 먹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내 문화 속에서 아만나 먹듯이 그렇게 먹게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유행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안전망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소금빵 대만 카스테라는 망했죠. 네. 그리고 이 망한 요런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보면 저게 유행을 끌고 사회 문제가 된 건 저기에 뛰어드는 중소상인들이 너무 많아서부터 시작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또 내수시장 나와야 되고 너무 복잡한 문제긴 한데 사람들이 강력하게 가지는 그런 문화적인 유혹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밖에 뛰어들 수 없는 생태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확률적으로 봐도 허니버터칩이 저렇게 유지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훨씬 더 우리 자영업자들이 뚝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맛이나 자기만의 전통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이런 사회 문제가 아마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역시 사회 안전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 안전망이 없어서 오히려 이런 반짝하는 유행들이 더 강력해지는 문화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안전망 문제하고 이게 딱 상품의 차이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그 안전망의 차이로 뭐 안전망의 차이가 이 어느 거에 정착과 어느 것에 퇴출을 이제 가져온 거냐면 또 사실 그런 건 아닐 터라서 예. 그래서 이게 상품의 차이적인 속성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문화적 속성 내지 경제학적 속성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안정화로 가고 어떤 거는 꺼지는 거로 가느냐 이런 궁금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품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것도 결국은 안전망의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쪽이지만 가보면 전부 프랜차이즈가 휩쓸고 있고요. 네. 예.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스킬, 하나하나의 문화, 다양성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쭉 뒤로 밀려나가면서 대기업, 거대 자본 아니면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들만 중요한 길목의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회가 다양성 속에서 발전을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 방향이 이렇게 끌어가면 된다는 교조주의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야 할 텐데 이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중요한 길목들을 다 쓸어버리고 있으면 중소자영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뭔가를 자기만의 특색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상품의 나름의 문화적 속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편이라 이게 문화 안으로 안착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나 조건이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그냥 특이함에 의해서 잠시 소비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이거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진짜로 빨리 하고선 빨리 뺄 생각이 없으면 이 정말 신기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들을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는 문화 안에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이른바 베리에이션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네. 소금빵 같은 것도 베리에이션 되게 많으니까 이건 대기업이 참여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랄까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품질의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착화는 되는데 개개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측면들이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은 자영업적인 면에 좀 맞는 상품의 속성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자신이 믿고 한번 좀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아침마당적인 이제 조언이었고요. 저는 이 주제로 어떻게 25분을 끌까 했더니 벌써 40분 가까이 지났네요. 와.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는 소비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뛰어드는 분들께는 진짜로 조심하시는 게 상당 부분은 말리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뛰어들었다가 아픔만 보고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 시각에서 한번 이 상품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돌 한 개만 던지냐고요? 네, 제가 돌 던지고 나갈 생각이에요. 자, 이제 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한배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뻘건 이야기들 또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한배 작가님이 가져왔다는 시뻘건 이야기는 제가 언제나 보면은 되게 반체제적이에요, 보면. 이 사람이. 옛날부터도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반체제적일까? 또 들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너한테 듣고 싶진 않아요. 누가 누구 보고 반체적이라는 겁니까, 지금?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서울대 아니고 서울대 법대입니다. 여기로 딱 좁혀서 쳐보겠습니다. 예. 내란 아까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인성이 좋다 나쁘다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예. 서울대 법대하면 제 느낌엔 서울대 의대하고도 느낌이 다릅니다. 서울대 상대하고도 다릅니다. 서울대 신문학과하고도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학과에 일개 단과대학교인데 그게 인원이 많아서 단과대학교지 그냥 한 학과잖아요. 네. 말로는 이제 단과대. 네. 법과대로 해놓고 옛날에는 공법학과, 사법학과로 그렇죠. 인위적으로 나눠놨었죠. 네. 네. 지금은 로스쿨이 됐지만. 네. 예.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한 학과가 이렇게 한 사회에서 유의미한 권력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이 서울법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 시스템이 유니크하고 강력하다라는데 일단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네.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도대체 걔들이 뭔데 이렇게까지 됐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세계 다 어디 나라나 뭐 명문대 있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학과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만의 현상이냐라고 얘기를 금방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저는 한국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일본이 조금 비슷한데 일본보다도 훨씬 더 일본적인 한국 현상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이른바 도다이, 그 동경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동경대 법학부가 가지고 있는 물론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만, 근데 동경대가 전반적으로 그냥 관료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엘리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배적 지위 이상의 지배적 지위를 서울법대가 누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법대라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서울대 상대, 뭐 상대는 요즘 상대란 표현도 안 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서울법대
서울대도 아니야. 서울법대. 네. 법과대도 아니고 이렇게 줄여서 서울법대라고 부를 때가 그냥 독립적인 누구나 아는 명칭이 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서울의대, 서울상대, 그다음에 또 서울공대 이런 게 일부 있긴 해. 네.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음대, 미대 뭐 이렇게 부르지만 그게 완전히 독점적이고 권력적이기 때문에 불리는 측면도 있으나 서울법대가 가지는 이 의미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해체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만 그건 로스쿨 체제 때문에 이제 생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로스쿨까지 이어지는 서울법대적 의식 세계나 엘리트 지배 체제는 상당히 독특하게 한국적인 현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네. 그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그럴까요? 네. 전 이게 두 가지 전통이 결합돼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하나가 이제 이른바 과거 전통, 과거. 입신양명에서 과거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조선조의 과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래도 공정한 시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위 관료를 이제 뽑기 위한 시스템 아니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고시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입신양명, 고위 관료, 권력 이거를 그대로 다 담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곳이 이제 법대였었고 옛날에 제국대의 법대였었고 이게 일본식 시스템이 또 이제 이식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거 외에 입신양명의 가장 확실한 길은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신양명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그대로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학과가 바로 서울법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체제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기구 이렇게 존재해 왔다라고 보죠. 과거에 급제하는 것과 비슷한 그렇죠. 느낌. 입신양명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이름을 널리 떨친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게 관료 사회와 문신 사회의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일제 시대에도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한국사 조선인이 일본인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나마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고등고시. 그렇죠. 네. 그것뿐이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 검판사들도 물론 일제에 비해서 보면은 약간 부수적인 지위였지만 조선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지위였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일제 세대까지 일본식 시스템까지 이식되면서 이게 그대로 이어진 게 바로 이제 한국 해방 이후의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도 왔다라고 보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좋고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유니크하다 당연히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많이 만나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너도 많이 만나봤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좁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네, 이름 다 될 수 있어 지금. 박주민. 네. 저 당연히 교수님께서 박주민 의원 만나보죠.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뵀었어요. 그랬군요. 맞습니다. 유능합니까? 만나봤어요. 유능하냐고요? 네. 이거는 참 일반화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유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유능한지 다른 사람들도 유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서의 유능함이 이들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자신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유능하지 않은 이상한 놈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예외적인 조건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조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능하다라는 말을 제가 만난 몇몇 사람들은 유능하더라라고 하는 말씀 정도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유능하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일반하기 어려운 조직인데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크다는 건 단지 문화적인 전통도 당연히 있겠지만 얘네들 네트워크가 지랄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게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그 집단, 내 집단, 그 안에 집단,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판하는 건 외적 비판에 불과하고 너희들의 질투나 시기심의 표현이야. 이런 편한 논리가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능력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유능함에서 능력이 뭐냐. 그럴 때 제가 유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대 출신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유능함의 지표는 뭐가 있냐면
강한 욕망입니다. 예. 강한 욕망. 아까 얘기했던 입신양명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셉니다. 그리고 훨씬 목표지향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목표에 자신이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감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있어요. 아마 이건 네트워크 덕분에 나온 거겠죠. 그리고 강한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떤 수준으로 노력해야 된다에 대해서 알고 그 정도의 집착력과 집중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게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능력은 그거 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능력에 있어서만큼 발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유능하다고 보지 않지만 제 원래 질문에도 법대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법대를 간다는 자체가 매우 권력지향적이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굉장히 빨리 잘 찾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그런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그 목표에 도달을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진 않은 거는 이제 이한배 작가의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들의 사회는 그게 바람직한 거죠. 결국은 전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준이 바뀌면 우리는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돌보고 더 공감할 줄 알고 그러는 과정에 집단적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 도모하는 누군가가 유능한 거야 라고 정의하는 사회고 그렇게 구축된 사회가 있다면 이들은 여기서도 유능할까? 요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이걸 일종의 사회 실험이기 때문에 사고 실험이기도 하고 이거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저는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일종의 뇌의 가소성하고 되게 유사한데 네. 저는 그들이 다수가 머리가 좋다고는 생각해요. 이 머리도 엄청 넓은 머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뇌의 과소성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필요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잘 훈련시켜서 거기에 최대한 잘 적응하려고 하는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그쪽에 모여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뇌의 가소성이 이때는 예를 들면 암기하고 이때는 예를 들면 창의성을 시험하고 이때는 예를 들면 협력성을 시험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목적화될 수 있고 텍스트북화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명시적 지식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할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건 제가 미리 드렸던 질문은 아닌데 궁금해져서 사회나 출세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언제든지 발빠르게 변신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또 유능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나쁜 의미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제가 울컥해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제 검찰개혁 문제가 굉장히 그 화두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뭔가 개혁을 하는 방향이 좀 더 과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반발하고 저항하는 건 뭔지 알겠어요. 걔들은 지금 그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버티는 건데 만약에 조금 더 민중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수사 권력에 대한 독점권도 좀 쪼개는 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출세 가치에 조금 더 맞는 길이라는 세팅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유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있죠. 그래서 정권들이 많이 속죠. 근데 그게 그 유능함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도 나왔는데요.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 DJ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류화가 일어나서 서울대가 협력해 주느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한 상태가 안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값도 떨어졌고 그런데 이를테면 서울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 2명이잖아요. 예. 서울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영삼과 네. 예. 근데 저는 이 사람은 서울대라서 성공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영삼은 본능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거는 이회창이었단 말이에요. 네. 모든 서울대는 특히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이회창의 대통령을 꿈을 꿨어요. 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가장 자신들다운 바람직한 예. 경로. 하지만 쪽팔리지 않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랐는데 이 사람이 상고 출신의 DJ와 노무현에게 당한 게 너무나 강한 상처가 됐죠. 예. 그런데 나중에 또 법대 출신인 윤석열이 됐네. 윤석열은 누가 봐도 서울대 최고의 아웃풋조차도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완벽한 끝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회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아웃풋이지만
이게 자기들이야 이제 그 낮은 수준에 의해서 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열망이라든가 이상한 대중적 지지에서 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거는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주는 계기였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들은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게 자기들이 사법고시 보고 시험 잘 봐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제는 알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윤석열이 된 거는 이거는 검찰 권력의 힘이었거든요. 예. 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해창은 네트워크의 문제는 전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올라온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윤석열은 철저히 검찰 권력의 힘이었고 그리고 서울법대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능하게 해준 윤석열의 배경이었고 그래서 저는 내란과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게 서울대 법대를 대표하지는 않다고 봐요. 더 이상. 윤석열이 이해창에서 끝났어요. 서울법대를 대표하는 건. 윤석열은 서울법대를 대표하지 않으나 서울법대가 많이 가담해 있는 검찰 권력의 힘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뭔가 유능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좋은 리더가 좋은 유능함의 어떤 자리들을 제공해주면 능히 수단이 돼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상태도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네트워크 쪽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네. 이 얘기 질문에 미리 드리지 않은 건데 너무 재밌어서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울법대라는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강고한 권력이 바라보는 윤석열은 좀 이렇다 치고요. 한동훈은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그쪽에. 저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도요. 네. 이거는 약간은 이중성이 좀 있다고 봐요. 윤석열은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이 아니야. 네. 근데 한동훈은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럽진 않으나 왜냐면 어리거든요. 서울법대라는 정신을 유지하려면 90년대 중반 학번이자면 더 이상 서울법대라는 정신이 유지가 안 됩니다. 네. 네. 이 경기고 서울법대로 이어지는 한 그날 80년대 학번까지 정도가 서울법대의 문제의식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 중간이에요. 이 사람이 92학번인가 아마 93학번인가 그 사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법대나 이런 데로 많이 진출했던 옛날에는 경기고 서울대 라인이라면 강남 라인, 파락군. 예, 파락군 라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던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상당히 잘 대변합니다. 좀 가벼워요. 예전에 서울법대에 비해서도. 예전에 서울법대에 비해서도 뭐랄까 철학도 훨씬 더 적어요. 그나마라도. 그리고 한 분도 제대로 못해요. 솔직히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씁니다. 옛날에 신원서판을 갖추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입신양명이 가능한 종류의 인재상하고도 더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회창하고 비교해 보니까 딱 알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적어도 윤석열처럼 쪽팔리진 않지만 그 신세대라고 한번 봐줄까? 얘한테 한번 신세대 정도라고 한번 걸어볼까? 정도의 느낌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공은 못할 거고요. 어디에 약간 남아있냐면 조선일보가 한때 한동훈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거. 그리고 언론이 여전히 그래도 이준석 한동훈 비슷하게 좋아하는 거. 네. 하버드하고 서울법대 출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옛날에 윤석열보다는 좀 더 세련됐잖아. 정도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 미디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진짜 이 기사 보다가 정말로 학을 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법대 76학번 21명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건데 지금 이게 무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문화일보에도 실리고 대부분 언론들이 다 받았었더라고요. 예. 근데 서울대도 아니고 서울대 법대도 아니고 서울법대 76학번 21명이 모였는데 일간지가 이걸 이렇게 크게 받아 적는 건 미디어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여러 개 층이 있어요. 하나는 이들은 왜 76학번이 모여서 이거 갑자기 성명서를 냈을까? 네. 이거거든요. 근데 물론 나름대로 법조계 내지 이들이 보기에 입신낭명한 나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어떤 망라가 돼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 그 가능성은 동기 단톡방이 있다. 굉장히 높은 동기 가능성이네요. 단톡방이 네. 있다. 그 단톡방에서 약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 근데 원래 이게 말 세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야. 그러면 몇 명이 모이면 몇 명 더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냈어요. 이 두 번째 이제 거죠. 여기에는 약간 이상한 욕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약간의 과대망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 과대망상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 조선일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층위가 결합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작은 이 웃긴 두 가지 층위의 과대망상이었지만 이걸 받아주는 조선일보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다. 솔직히 먹히지도 않는 이제 일이고 옛날에는 잠깐이라도 먹혔을지 모르지만 이게 먹혀서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이 절박함이 저는 되게 조선일보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아직도 꽤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뉴스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거죠.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과거 문화, 네. 입신양명의 문화. 과거에 장원급제하면 다 민중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랬던 시절부터 지금 100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의 잘못된 판단에 힘입어서 76학번 21명이 이따위 쌉소리를 하는 게 기사에 실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중들은 이걸 보고 서울대 법대면 저 정도 기사 날만하지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뭔 헛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이제는 약발이 거의 떨어졌죠. 네. 네, 약발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적어도 뭔가 반대 논의를 만들 수 있는 약발은 이제 떨어졌고요. 저는 그 마지막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서울대 애들이 모여서 시위한 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왜? 조국 전 장관은 서울법대 교수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생기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때 끝났어요. 제가 볼 때. 그 이후로는 이거는 옛날 생각하고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저는 이걸 보고 우와 그래 막 열정이 불러오시는 분들은 7호학번 단톡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야 역시 서울대가 모였어. 어? 야 역시 뭐 그 우국충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태극기 들고 나서고 있어.라고 하는 것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늘 그 그룹일 거다. 네. 제가 이 미디어에서 직접 기자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짐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언론에 실렸어요. 네. 네, 제 느낌상 조선일보가 이걸 이렇게 쓰고 다른 언론이 보다가 조선일보가 썼어? 야 그럼 우리도 써 하고 줄줄이 따라 썼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는 기사. 그렇게도 굉장히 높고 아직도 과거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네. 기사를 쓸 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쓸 양은 많은데 이 정도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포털에 잘 걸릴 것 같은데 플랫폼에서 노출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증폭 효과를 기대하고 썼겠죠. 근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미디로 기억하지. 예. 이게 와 역시 그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라고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정도 변화를 이뤄냈다는 것과 별개로 법조계 혹은 정치계 굉장히 상층부 이렇게 76학번 뭐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윗부서는 여전히 서울법대 네트워크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하고 방송할 때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이대도 나쁜 놈이지만 그 옆에서 안 말린 놈들이 더 나쁘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 뭐 2명 빼고 다 서울법대 출신인가요? 네. 이렇죠. 이 서울법대 출신들이 아직도 높은 곳에서 고령화된 분야이긴 하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서울법대 위용이 여전히 남아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다. 저는 두 가지 영향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과거 권위의 해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인 전문가 내지 학벌 내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카르텔이 해체되고 있느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권위주의는 해체됐으나 그리고 그거를 존중하고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따르고 싶어하고 이런 식 또는 두려워하고 이건 많이 해체됐어요. 근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방식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더 안 보이는 데에서 더 큰 이익들을 그 방식으로 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존중받고 존경받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권력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더 안 보이는 데서 자기들끼리 신분을 만들어서 더 세밀한 어떤 진입장벽 같은 거 만들고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익을 더 비밀스럽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권력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몇 개 없거든요. 얼마 전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도 보면 거기에 그 백인 그 상류층 남성들이 모여서 그 클럽들을 만들어서 유지하려고 할 기준이 엄청 우스꽝스럽거든요. 예. 근데 그 기준이라도 써야 진입장벽이 생기거든. 중요한 건 그들을 이익으로 뭉쳐 있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을 가지고 뭉쳐 있는 겁니다.
서울 의대를 간다. 요즘은 이제 그냥 의대를 통칭해서 의대를 간다는 게 상징적으로 의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벌러 간다로 들리지. 안정적 직장을 뭐 얻는다. 그렇죠. 응.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로스쿨이지만 서울법대를 간다라는 건 법을 공부하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권력을 차지하러 간다라는 느낌이 강했고요. 네. 일단 로스쿨 시대이니까 서울법대가 갖고 있는 이런 권력지향적인 성격이 로스쿨로 전이가 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해체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거예요. 서울법대 로스쿨,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는 과거의 서울법대와 같은 철옹성 같은, 이를테면 경기고 법대 라인으로 이어지던, 그리고선 이제 건판사 라인으로 이어지던 아주 철옹성 같은 구조는 깨집니다. 그리고 동질적이지도 않게 돼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의 권위만큼 엄청나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어떻게든 위아래 만들고 선후배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이 전체적인 그 변시나 변호사의 어떤 위치에서 언제나 늘 탑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한, 옛날엔 자연스럽게 확보된 측면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아주 강한 동기에서 움직입니다.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서울대가 드디어 고시반을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예전에는 서울법대가 사실 고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과라고 되게 알아서들 가고, 알아서들 가는 거고, 야, 그 바보 또 머리 나쁜 애들이나 고시반 하는 거지, 우리 알아서들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자존심이었거든. 근데 최근에 효과들 보면 고대가 상당히 쫓아갔고요. 고대 출신 내지 로스쿨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위에 상향 편준화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이게 로스쿨들 대우편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계급들이 생겨나긴 하는데 서울대 로스쿨이 또는 서울대가 약간 급해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고시가 잘 되고 있지 않거든. 변호사도 막 검판사 같은 거 지위도 옛날보다 압도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못하거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서클화, 클럽화가 일어나고 있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마 여기에는 기준을 이제 몇 개 더 될 겁니다. 옛날에 그냥 서울법대 건판이라면 지금은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김앤장을 거쳐왔다는 둥 뭐 이런 몇 가지의 라인들이 생겨나겠죠. 이게 정서가 안 맞아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 만약에 로스쿨로 부드럽게 전이가 되건 아니면 좀 약화돼서 이전이 되건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서울법대가 사법부에서 검찰 권력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쇠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나이다 빌기에는 너무나 연재 끼치는 해악이 크고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우리가 잘해보려고 했던 게 일부는 좋은 효과를 내고 일부는 전혀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내는 게 언제나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회 제도 개선을 해보면 나타나는 건데, 로스쿨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이런 서울법대 내지 이런 법조의 폐쇄성을 어떻게든 깨보려고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도입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법고시 부활론까지 나오잖아요. 그 정말 악마화까지 됐다 싶을 정도의 사법고시가, 그게 마치 공평성이나 공정성, 계급 상승의 어떤 유일한 기회인 양, 그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로스쿨이 마치 상류사회의 어떤 서클처럼 돼버린 양,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저는 로스쿨이 도입한 좋은 효과는 이 정말로 몇 개의 기준만으로 유지가 되던 엘리트 구조, 사법 엘리트 구조를 그래도 넓힌 측면이 꽤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대체하는 로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거를 조장한 면이 있다는 거죠. 왜? 딴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앤장이라고 하는 데가 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서고 여기가 사령부가 돼서 이제는 대법원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법조 계통의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빼내고 흡수하고 빼내는 이런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또 어떻게 깨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희 내일 해시TV에서 법조 일어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법조 카르텔 개혁 시리즈 3탄으로 만날 겁니다. 저한테는 안 알려주시고요. 안 알려줄 겁니다. 제가 그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그냥 사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만나본 서울법대 출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교수님께서 만난 개인적인,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오래 하셨고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 조직의 리더셨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서울법대의 개인적인 만남들 속에서도
것조차도 확실히 다른 단대보다는 조금 더 권력지향적이다 이런 게 느껴지셨던가요? 약간을 교정하자면 운동권 관점에서 보면요. 네.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어요. 그건 네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상 논쟁이나 문건 써보면 알잖아요. 구호 외치는 거 보면 알고 정책 짜오는 거 보면 아는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 똘똘해 보이는 정도에 있는 거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 집단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대신 뭐가 있냐면 은근히 착한 친구들도 뭐 의외로 있었지만 다수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운동권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인 것 간에 확실히 권력지향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서 글로 갔고 결과적으로 권력지향성을 버릴 수는 없는 상태의 훈련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집단에서 제일 모든 걸 모아서 제일 훌륭해 보이는 무언가를 강하게 지향하게 만들어요. 마치 잠시라도 두 쫑크로 먹고 싶게 만들듯이. 그리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여기 안에 또 이렇게 서열들이 생겨서 그 안에 또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못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입신양모 못하고 시체로 나가 떨어집니다. 예.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왜? 쪽팔리거든. 근데 일부만 더 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또, 와, 우리는 역시 이래라고 이제 사실은 자랑하고 있는 면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도 보면 뭐 로펌에 많고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들이 내란과라 그러자면 배출해낸 많은 사람들은 다수는 스스로가 보기엔 어디 나가서 나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얘기 못할 지경으로 사실은 시체로 나가 떨어진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그렇게 알고 있고. 예. 그런데 일부의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확실히 더 출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렇죠. 네. 예. 또 한 가지 우선은 저는 유혹을 거절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지만 제가 고민하다 안 간 이유인데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법대로 들어가면 사법고시는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듣기로도 알기로도 보면 아무리 나는 법을 좋아해서 공부해도 서울 법대 교수라도 사법고시 안 보면 무시한다. 이런 얘기 어린애들한테도 들릴 정도였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은 민주화도 제대로 된 상황도 아니고 사법고시 본다는 건 내 가치관하고 안 맞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식의 고등관료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법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법대에 가서 오로지 나는 법이라는 학문적인 어떤 것 내지 뭐 예를 들면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틸 수 있을까? 너 바보 아니냐? 너 왜 사법고시도 안 봤어? 너는 왜 판사 안 해? 이런 구조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혼자서 또 진짜 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한 선택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예 그 유혹에 노출이 안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사법고시 볼 수 있는 일들은 열려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그 선택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많은 그 다음에 유혹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내가 감당하기 싫은 유혹 안에는 내가 스스로 노출되지 않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악마의 유혹이거든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 경제학 이론 중에 문전 걸치기 효과라는 게 있는데 한 발자국을 디뎌 놓으면 계속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차단을 해버려야죠. 사람은 한 발만 걸치면은 계속해서 그 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교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지 잘 아니까 정말 훌륭한 선택이셨고 지금의 정준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 두 쫑크 얘기랑 이 서울법대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괜히 뭐 우리 사회대 사람들끼리 서울법대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 그런데 한 줄 평하자면 두 쫑크로 한 줄 평해주세요. 두 쫑크로요? 준비를 서울법대로 알았어요. 서울법대. 한 줄 평은 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마지막 아파치 추장이라고 불리는 제로니모 흑인들하고 거칠게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 제로니모가 남겼던 말이라고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 어떨 때는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측정을 하고 어떨 때는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강을 건너는 방법은 강을 건너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그대로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은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법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회구조를 깨는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설계나 준비 동작이 필요한 단계는 이미 지났고 서울법대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한 줄 남기겠습니다. 네. 한 줄 남기셨습니다. 저는 두종크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사실 마지막에 한 얘기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이런 유흥을 참 싫어했어요. 예. 모든 유행 자체를 다 싫어했다기보다는 좀 덧없어 보이는 유행 같은 것들을 좀 싫어했고, 왜냐하면 좀 지나 보면 다 금방 덧없어진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래서 유행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들을 별로 좀 안 좋게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일종의 재미의 영역이다. 예, 너무 과하지 않게 그건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까지 위험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법대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이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만나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영향을 줬던 몇 가지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중학교 때 읽고 충격을 먹었어요. 뭔가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이 그거잖아요. 왜 탑에 오르는지도 모르는 벌레들이 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오르는 방법이 딴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해서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왜 우리는 이 탑에 올라가고 있지? 벌레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라. 다들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그 탑 자체가 벌레들로 만들어진 탑이라는 거. 저는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엄청난 그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두종쿠가 됐건 서울법대가 됐건 벌레들의 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요 한마디로 제 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 케미 너무 좋다. 특히 이 작가님의 익살이 귀엽고 친근감이 있다. 주민이시죠? 푸른 것 같은데. 예. 아이디가 눈에 익은데요. 예, 오늘도 수요일에 티키타카 약간 또 길게 했네요. 예, 우리 두종쿠와 함께 또 서울법대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에프키리 티키타카로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에프키리 티키타카 이한배 작가와 함께 했고 94번째 논입니다. 오늘 꽃이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